시험 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이번에 시험을 조금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뭐 어차피 한 문제씩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시험이 있는 그 후에 총평을 남겼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총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은 기존 시험에 비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총평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총평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시험이 어떤 문제 형태로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 비중은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질의 개론 파트다, 뭐 방지기술 파트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목별로 구분을 하면 수질 문제랑 그다음에 대기, 폐기물, 그래서 토양이 총 한 문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가장 1번 제가 갖고 있는 시험 문제 유형은 B형인데 B형 시험에서는 1번의 토양 증기 추출법이 출제가 되었고요.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굴절에 관련된 문제, 소음에 관련된 문제가 2문항 출제되었고, 폐기물이 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대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6문제. 그러면 6, 4, 2, 1 수질이 7문제 출제가 됐죠. 제가 그 대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 그 법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기 파트로 넣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출제된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랑 보통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수질하고 대기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소음진동과 토양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경공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이번에는 출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뭐 위해성이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은 법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총 법규 문제가 5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5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론 시간에 실강 시간에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리고 설명드렸었던 부분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문제풀이도 해드리면서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에너지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종류는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일단 법규 문제가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규 공부를 많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죠. 워낙에 많은 양을 외워야 되고 과목마다 법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해가지고 출제를 했는지 어찌됐던 간에 법규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법규를 5문제를 출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평소 문제보다 어떤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게끔 출제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출제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주관적으로는 너무 쉽게 출제됐다라고 할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얼마만큼 좀 충실하게 평소에 공부를 했느냐에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깊게 공부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법규라든지 전체적인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실하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조금 결정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번 시험 보시느라 일단은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나올 때 틀리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아니면 시험은 보지 않으셨더라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 풀어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공부할 때 이 문제는 틀렸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법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제가 한 최근 5, 6년 동안에 한 번도 보지는 못했고, 법규가 많이 나와봤자 2문제 내지는
때는 아주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재개정되는 그런 법률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문제에다가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시험 문제에 똑같이 이렇게 법규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법규를 너무 달달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는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좀 틈틈이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부터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볼까요? 1번은 토양 오염 처리 기술 중에서 토양 관련된 문제고 토양 증기 추출법, SVA 공법이죠. 그래서 SVA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평소와 좀 다르게 나와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으니까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평소에 많이 문제상에서 언급이 됐던 그런 지문들, 선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틀린 것만 딱딱 집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SVA 공법 같은 경우에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1번 지문 보시면 오염 지역 밖에서 처리하는 XC추라고 되어 있죠. 토양증기 추출법 같은 경우에는 무슨 층? 불포화 대수층 위에 보통은 불포화 대수층인데 포화 대수층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불포화 대수층은 틀리지 않게 출제가 됐죠. 오염지역 밖에서 처리하는 XC추 공법이 아니라 불포화 대수층 위에 추출정을 설치를 한 다음에 토양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줌으로써 토양의 압력 구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에는 불포화 대수층 위에다가 추출정을 설치를 하고 토양 내를 토양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압력이 낮은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고 한쪽에서 공기를 넣어주고 다른 쪽에서 이제 공기의 압력 차이를 이용을 해서 압력 구배를 형성함으로써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질들을 추출하죠? 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준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하죠. 그래서 대상 물질들이 준휘발성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SVOC나 아니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VOC 같은 것들을 추출하는 공법이에요. 왜냐면 불포화 대수층 위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다른 데로 오염물질을 굴착해서 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처리를 하는 무슨 공법이에요? 인시추 공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SV 공법은 인시추 공법이다. 원위치 공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오염적 밖에서 처리하는 SC추 공법이 아니라 인시추 공법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2번에 보시면은 여기서 추출되는 물질들이 SVOC나 VOC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중에 그냥 바깥으로 배출하면 안 되니까 방지 시설을 가지고 기체의 후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체 후처리가 필요하고 3번에 보시면 오염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처리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 한쪽에서 토양에다가 불포화 대수층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한쪽에서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기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 효율을 높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출정이나 공기 주입정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너무 쉽게 출제가 됐었죠. 2번에 보시면 2번도 당연히 다 맞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염소의 주입으로 발생하는 결합잔류염소, 주로 클로라민 이라고 하는 결합잔류염소와 유리염소의 살균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소 소독력 그러면 가장 센 게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다 라고 하면 유리잔류염소가 더 세고 그 유리잔류염소 중에서는 누가 소독력이 가장 세요? HOCl이 OCl-에 비해서 살균력이 한 80회 정도 세거든요. 뭐 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인 거는 주변 영향 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HOCl이 차하염소산 이온에 비해서 살균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네가 유리잔류염소면 수중에 있는 질소화합물과 결합해서 형성된 결합잔류염소라고 부르는 일명 클로라민류들은 유리잔류염소에 비해서
살균 소독력이 낮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클로라민류와 유리잔류염소와의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 클로라민류 같은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에 비해서는 살균력이 약하지만 소독력이 좀 지속성이 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NH2Cl 같은 경우에는 모노클로라민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클로라민류에는 누구 있죠? NH2Cl, NHCl2, NCl3 그래서 첫 번째 클로라민 그 염소가 하나 붙어 있는 건 모노클로라민, 두 개 붙어 있는 건 디클로라민, 세 개 붙어 있는 건 트리클로라민, 클로라민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모노클로라민, 이렇게 해서 염소 소독력을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는 2020년도에 있었던 초반에 4월 달에 있었던 그 경기도 경력경쟁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있을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는 똑같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쵸? 똑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법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요즘에 그런 재생에너지 아니면 뭐 여기서 말하는 신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읽어보셨을 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법에서 모든 법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제가 두 가지는 딱 외워놓자. 그 두 가지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종류를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재생에너지가 있는데요. 의미상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석유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라든지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유라든지 석탄 아니면 천연가스,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화석연료 이외에 원자력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제외한 에너지들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 같은 것들을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소나 산소 같은 것들의 화학 반응을 해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신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에너지의 종류를 알고 계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수소에너지 첫 번째로는 수소에너지 두 번째로는 연료전지 이 문제에서 연료전지가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지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도 신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에너지가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다 들어가야지만 되는 항목이라 법에서는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지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그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삭제를 한 거고요. 네 번째로는 그 밖에 석탄이나 석유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자력이라든지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가 신에너지다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그 다음에 3번까지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거를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1번 지문이
질문이 지열 에너지, 수력, 풍력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4번에 연료전지 나왔으니까 연료전지는 무슨 에너지? 신에너지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재생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햇빛이나 물이나 지열, 강수, 얘는 정의가 햇빛이나 물이나 지열이나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정의 자체가 햇빛과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얘네들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여기 햇빛, 물, 지열, 강수 답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햇빛을 이용하면 태양에너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에너지, 세 번째로는 수력, 그 다음에 풍력, 수력, 네 번째로는 해양에너지, 다섯 번째로는 지열에너지, 여섯 번째로는 생물 자원을 요즘에는 변환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생물 자원을 변환시키는 바이오 에너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도 신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원자력 에너지 이런 것들은 에너지로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밖에는 안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의 항목들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제가 요거를 카페에다가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들은 카페에 올려놓지 않아도 법제처 들어가시면 바로 검색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뭐 연료전지죠. 그쵸? 연료전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 신에너지에 포함되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지하수 흐름 관련 달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보통 달시 법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계산 문제 내지는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 출제가 돼서 어렵지 않았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쬐끔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달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문제를 지문을 바로 읽지 말고 달시의 법칙 정의가 뭐예요? 지하수 유속은 지하수의 동수 9배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우리가 달시 법칙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하수의 유속은 수도급의, 다른 말로 동수경사에 비례하는 법칙을 말하는 거고, 따라서 지하수 유속 계산하는 공식이 K 투수계수 곱하기 DL분의 DH. 그래서 요 동수경사가 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달시의 법칙이에요. 그쵸? 이 달시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지하수가 어디를 통과를 하죠? 다공성 매질을 통과를 한다. 그래서 모래라든지 자갈 같은 사이를 통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어느 정도의 일정 유속을 가지고 흐른다라는 가정 조건을 갖고 달시의 법칙을 만든 거라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콜로이드성 진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흙
같은 미세한 물질에서의 지하수 이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에 보시면은 다공성 매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다공성 매질이라는 것은 모래와 모래, 자갈과 자갈 사이에 구멍이 있어야지만 다공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쵸? 모래 자체 구멍이 빵빵 뚫려져 있는 뭐 현무암처럼의 모래가 아니라 모래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빈 공간 사이를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매질을 다공성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진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공성이라고 하기에는 입자가 너무 작으니까 뭐 구멍이 너무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이 투과하는 투과율을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달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한 범위의 투수성을 가지는 매질을 이용한다라는 가정 조건을 갖는 거기 때문에 2번에 있는 설명이 틀린 거죠. 그쵸? 그래서 1번만 제대로 읽어보셨으면 2번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콜로이드성 진흙과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지하수 이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질의 범위에 어떤 적절한 범위의 투수성을 가진 매질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매질 속에서 지하수가 흐르는 지하수 이동을 설명한 것이 달세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 유량과 수리적 구배. 수리적인 구배는 동수경사를 말하는 거고 유량이 나왔는데 Q는 뭐예요? 유량은 A 곱하기 V잖아요. 그쵸? 즉 유속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유량이 많다라는 거니까 유량과 유속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고 치면 그 유량과 동수경사도 마찬가지로 비례관계죠. 이렇게 비례관계로 선으로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선형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한다라는 말의 다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4번에 보시면 매질이 다공질이며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매질이 다공성이며 유체의 흐름이 난리운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달세 법칙에서 유체는 측류이다. 그쵸? 유체 흐름은 측류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체 흐름 상에서 온도도 등온이다 라고 가정을 한 법칙이기 때문에 가정 조건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쵸?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지하수의 흐름에서는 달세 법칙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요번에 문제를 읽으시고 각종 가정 조건 같은 것들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알아두시고 다공성 매질을 통과를 한다. 그리고 지하수 속도는 수도구배와 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체는 여기에서 흐르는 유체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는 압축되지 않는다. 압축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공성 매질 통과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공성 매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균질한 편이다 라고 하고요. 매질을 통과할 때 매질은 균질한 편이다. 또한 흐름은 선형으로 흘러가고 여기 나와 있는 측류, 유체 흐름은 측류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거 등등등등의 다른 고려사항들이나 가정조건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정리하시고 5번 볼까요? 5번. 5번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외우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해당하는 법들이 보통 되게 단순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심미적 영양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정하고 이제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먹는 물 수질 기준도 제가 앞에서 프린트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린 만큼 좀 잘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죠.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씩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이나 자연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염, 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 등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먹는 물이라고 총칭을 하고요. 2번에 보시면 먹는 샘물 및 먹는 염, 지하수에서 중온 일반 세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단위를 보시면 CFU ml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세균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CFU per ml라고 되어 있으니까 1ml당 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중온 일반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온 일반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샘물이나 먹는 염 지하수 또는 먹는 해양 심층수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중온 일반 세균하고 그 다음에 저온 일반 세균의 수치를 좀 알아두셔야 되죠. 이 문제는 그거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데 중온 일반 세균은 20이에요. 저온 일반 세균이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 중온 일반 세균은 20이다 라고 고치시든지 아니면 저온 일반 세균이 10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3번에 보시면 대장균이나 분원성 대장균군에 관한 기준은 먹는 샘물과 먹는 염치하수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먹는 샘물, 먹는 염치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보면은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보다 어디에 적용을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 적용 대상 항목들을 조금 기억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거는 문제가 다음번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6번 볼게요. 25도씨에서 하천수의 pH 값이 9.0이고 시료에서 중탄산이온하고 탄산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화학식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시된 화학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H2CO3 탄산이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되는 관계에서 수소이온 하나랑 중탄산이온 하나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과정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된 조건이 해리상수 K가 10의 마이너스 6.7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pH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하천수가 9.0에서 나왔고 25도씨에서 값이라고 했는데 온도 보정을 할 필요는 없죠. 문제를 봤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 중탄산이온하고 탄산이온의 그 비율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시된 조건에서 뭐 이용하면 돼요? 평형상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평형상수 K라는 것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응계의 몰농도의 곱분에 생성계의 몰농도의 곱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럼 K라는 것은 반응계의 몰농도의 곱, 반응하는 물질은 H2CO3니까 H2CO3의 몰농도는 대괄호를 써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고, 맞죠? 그 다음에 생성계의 몰농도의 곱은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으로 이렇게 대별이 된다. 그리고 앞에 몰수가 다 1몰이잖아요. 그쵸? 1몰이니까 원래는 여기 있는 지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1승이니까 생략을 한 거고 이렇게 계산한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의 마이너스 6.7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 질문을 한 거는 누구와 누구의 비율? 탄산과 중탄산의 비율 얘 구하라는 거니까 얘만 남겨놓고 수소이온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여기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될 것이고 몰퍼 리터가 될 것이니까 이거 수치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탄산분의 중탄산이온 HCO3는 지금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6.7 분의 10의 마이너스 9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의 9승분의 1이고 얘는 10의 6.7분의 1이잖아요. 그쵸?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뭐 10의 그래서 2.3이 됐네. 9에서 6.7 빼면 그래서 10의 2.3 정답은 3번이죠. 문제 7번 볼까요? 7번. 고도 화수처리장에서 질산화와 탈질산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산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탈질화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질산화 과정에서 질산염이 질소로 전환된다. 탈질산화 과정에서 아질산염이 질산염으로 전환된다. 3번에 보시면 탈질산화 과정에서 나이트로박터 속 세균이 관여를 한다. 질산화 과정에서 암모늄이 아질산염으로 전환된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읽으시면 답이 다 나오죠? 근데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7번에 보시면 일단은 질산화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물속에 있는 유기성 질소가
물속에서 가수 분해가 되면은 암모니아성 질소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죠. 그쵸?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가 되고, 이 암모니아성 질소 형태에서 주변에 산소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가 돼서 아질산성 질소로 산화가 될 것이고, 이 아질산성 질소로 산화가 된 형태에서 계속적으로 산소가 충분하면 질산화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NO3의 N이라고 하는 질산성 질소, 일명 질산염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한 거죠.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돼요. 우리가 보통 질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가는 요 반응을 우리가 질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질산화 반응에서는 다 산소가 있어야 되고, 산소의 존재하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되는 과정이고, 이때 관여하는 대표적인 박테리아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질산화되는 데 관여하는 박테리아는 나이트로소모너스,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가는 데 관여하는 박테리아는 나이트로박터라고 했으니까 나이트로소모너스와 나이트로박터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완전히 질산화가 된 상태에서, 질산성 질소로 완전히 질산화된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반대로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질산성 질소가 뭘로? 아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아질산성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 밖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무슨 형태로 나가요? 주로 N2 형태로 나가는 게 가장 많고, 아니면 N2O 가스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질소 가스의 형태로 물 밖으로 탈기가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물 밖으로 질소가 나가는구나 라고 해서 탈질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탈질화 반응은 디나이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럼 탈질화 반응에서 관여하는 박테리아 제가 알려드렸죠? 배탈나면 막 아파봐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탈나면 막 아파봐, 마이크로코코스, 아크로모박터, 수도모나스, 바실러스에 해당하는 이런 미생물들이 탈질화 미생물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 순환하면서 얘네들이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동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동물이 다시 분이라든지 뇨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시 유기성 질소 형태로 돌고 도는 게 질소 순환이죠. 그쵸? 그럼 질산화 과정에서는 산소를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질산화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발생을 하죠. 반응식에서 다 정리를 하셨겠지만, 따라서 질산화 반응에서는 pH가 어떻게 되고 내려가고 알칼리도를 소비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pH를 낮추고 알칼리도를 소비를 한다. 그리고 보통의 탈질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미생물들은 종속 영양계 미생물들이잖아요. 유기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서 탈질화 반응을 잘 하기 위해 메탄올 같은 것들을 주입한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OH- 같은 알칼리도가 생성되기 때문에 탈질화 반응에서는 pH가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알칼리도는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져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탈질화 질산화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질산화 과정에서 질산염이 질소가스로 전환된다. 질산염이 질소가스로 전환되는 과정은 탈질화 과정 말하는 거죠. 그쵸? 2번에 보시면 탈질산화 과정에서 아질산염이 질산염으로 전환이 된다. 아질산염이 질산염으로 전환되는 것도 뭐예요? 질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탈질산화 과정에서 나이트로박터 속 세균이 관여를 하나요? 나이트로박터, 나이트로소모너스는 질산화에 관여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지문이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질산화 과정에서 암모늄이라고 하는 거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보통 자연 상태 pH 범위에서는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를 하고, pH가 7보다 큰 약간의 알칼리성 상태 이후부터는
분자 상태의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성 질소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모늄염이라고 하는 거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즉 아질산염으로 전환되는 게 질산화 과정이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죠. 바르게 고치면서 질산화와 탈질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녹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녹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는 기작 중에 가장 우리가 어떤 연소 공정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생성 기작이 서멀녹스잖아요. 그쵸? 고온녹스라고 하는데 서멀녹스라고 하는 녹스가 언제 많이 생성되느냐를 보시면 연소 온도가 어떻고 연소 온도가 높아서 고온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서멀녹스를 다른 말로 고온녹스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문제상에서 지금 고온녹스만 칭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녹스 중에서 대부분의 녹스들이 서멀녹스의 되게 주요 녹스 형태가 서멀녹스이기 때문에 이 고온녹스라고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편리하시죠. 그래서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서멀녹스 생성량이 많아지는 거죠. 연소 온도가 높아야 고온으로 갈 수 있고 완전 연소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산소가 어때야 돼요? 많아야지 완전 연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완전 연소가 되면서 서멀녹스가 형성이 되고요. 고온 영역에서 체류 시간이 어때야 돼요? 길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완전 연소가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고온 영역에서 체류 시간이 길수록 서멀녹스 생성량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멀녹스라든지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감소를 시키려면 단순하게 말하면 완전 연소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완전 연소를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럼 완전 연소 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1번에 보시면 연소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고온에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높아지면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완전 연소가 되면 서멀녹스의 생성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1번은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 보시면 화염구역에서 가스 체류 시간을 어때요? 줄여야 되죠. 산소 농도를 줄여야 되고 배기가스 일부를 재순환시킨다. EGR이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하는 EGR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배기가스 재순환을 시키면 연소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연소실에 연료가 들어가면 이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넣어주고 이 공기 중에는 대략적으로 산소가 21% 정도 존재를 하고 질소가 78% 존재를 하고 나머지 1%는 뭐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은 연소실에서 연소를 하고 나오는 배기가스의 일부를 연소실 내부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들어가야 하는 공기의 양이 100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100자리만큼 100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고 배기가스의 일부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유입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면서 완전 연소를 방지하는 방법이 EGR이라고 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하죠. 이거 어디서 있냐면 제가 이론 시간에 자동차 할 때도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에서 녹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을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설명드렸으니까 녹스 저감 장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1번이고요. 9번 제가 봤을 때 법규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법규 중에서도 사실 신재생에너지나 아까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나온 파트는 지난번 2020년도 4월달에 있었던 지방직 경력 경쟁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 앞에서 봤었던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관련된 문제랑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법규 중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죠. 왜냐하면 환경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상당히 종류가 많잖아요. 수질 파트에서도 봐야 되는 법도 있고 대기 파트에서 봐야 되는 법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소음 진동, 토양이 관련된 그러니까 소음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이 많은데
수도법까지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법에서 수도법령상 일반 수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 기준에 따라서 제거하거나 불활성하도록 요구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수도 사업자가 정수처리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없애야 되는, 제거를 하거나 없애야 되는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이 딱 3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만 딱 고르면 그 외에 3가지를 우리가 법적으로 얘네를 제거를 해야 된다. 일반 수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 기준에 따라서 요구된다. 제거해야만 하는 항목들이다. 그 항목들은 바이러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크립토스포리디움 남포낭,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지아디아 포낭이에요. 보통 바이러스와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4번에 있는 지아디아 포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얘네들은 원생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원래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 그 일반 수도 사업자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만분의 만이 있다라고 하면 제거를 하거나 불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상 제거를 해야 되냐면 만 중에 9,999 이상을 제거하거나 불활성해야 된다, 불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분의 9,999 이상을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수도법령상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크립토스포리디움 남포낭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99, 그러니까 99% 이상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크립토스포리디움 염소 내성미생물들이죠. 그쵸? 염소 내성미생물에 해당하는 크립토스포리디움 남포낭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 제거를 해야 되는 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아디아. 둘 다 원생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지아디아 포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000분의 999 이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11,100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법에서 병원성 미생물, 제거해야 되는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 3가지를 알아두시고요.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은 조금 까다로웠죠. 수도법까지 알아야 되니까 좀 까다롭긴 했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항목 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에 보시면은 대기오염 방지장치, 방지시설 중에서 전기집진장치에 관련된 문제죠. 전기집진장치는 워낙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각 집진장치마다 제가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은 알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처리가스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처리 효율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처리 장치에 비해서는 유속이 어때요? 느린 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어떻죠? 낮죠. 그쵸? 그래서 다른 압력 손실의 순서를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다 그랬는데 가장 압력 손실이 큰 게 세정집진장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과집진장치, 원심력 집진장치, 관성력 집진장치 그 다음에 이제 전기집진장치와 중력집진장치가 가장 압력 손실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순서 같은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고 작은 압력 손실로 많은 양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먼지의 비저항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기집진장치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비저항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적당한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cm 에 해당하는 수치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5cm보다 비저항이 작으면, 전기저항이 작으면 뭐가 일어나죠? 재비산이 발생할 수 있고 10의 11승보다 10의 마이너스 11승보다 크면은 역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의 전기저항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전기집진장치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지문은 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최초 시설 투자비가 저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치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집진극이라든지 집진극을 설치를 하고 집진극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라는 것이 이제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최초 시설비, 설치비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라는 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죠. 효율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주 작은 먼지까지 제거를 가장 그 집진장치 중에서 제거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전기 집진장치이긴 하지만 투자비가 처음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쉬웠죠? 11번 볼게요. 11번 보시면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이고 단순 계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발생량이 500만 톤이죠. 500만 톤인 지역에서 1일 작업시간이 평균 6시간이고 하루에 수거 인부가 평균 5,000명이 소요되었다면 폐기물 수거 노동력, 폐기물의 수거 효율 노동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MHT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MHT가 뭐죠? Man, Hour, Per Ton. 보통은 MHT하고 옆에 단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위까지 친절하게 나왔으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Man, Hour, Per Ton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HT를 계산을 해볼게요. 11번에 Man, Hour, Per Ton이라고 놓고 하나씩 단위 환산하듯이 계산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일단은 나 뭐부터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라고 하면 Man, Hour, Per Ton이니까 man부터 넣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수거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5,000명이라고 쓰고 네, 1일 평균에 5,000명이니까 하루에 5,000명이 수거를 한다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가 톤이잖아요. 그쵸? 분모가 톤인데 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량 1톤을 말하는 거니까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데 1시간에 필요한 수거 인부 수를 말하는 걸 우리가 MH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양을 한번 써볼까요? 쓰레기 양이 폐기물 발생량이 500만 톤이라고 나왔으니까 500만 톤을 밑에다가 쓸게요. 500만 톤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연간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니면 year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단위를 한번 볼까요? 명 나왔고 년이 아니라 나는 한 시간당으로 환산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밑에 톤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단위로 환산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년에 며칠을 일한다고 되어 있지? 200일 수거한다라고 마지막에 연간 20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년 1년에 200일 수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을 1톤 수거하는데 하루에 얼마만큼의 인부수가 필요하냐가 아니라 1시간당 인부수를 말하는 거니까 1시간당 시간이 어디 있지? 1일 작업시간은 평균 6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일 작업시간은 평균 6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잘못 썼지? 그러면 1일 작업시간은 6시간이다.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 되지. 그러면 하루에 5,000명이 일을 하는 거고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MHT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원래 공식은 MHT라고 하는 공식이 수거 인부수와 하루의 작업 시간과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공식상에다 그냥 넣으면 하루 작업 인부수 작업 시간 1일 작업 시간을 폐기물 발생량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요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일당 5,000명이 일을 한다라고 했고 뭐 일당 5,000명이다 근데 작업 인부수를 말하는 거니까 1일이라는 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5,000명 그 다음에 작업 시간
나와 있고 작업시간,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으로 나눠줬죠. 그쵸? 이것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00에다가 5,000 남기고 지워주면은 1000분의 200 곱하기 12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1.2, MHT가 1.2네요. MHT는 어떠면 어떨수록 좋아요? 수거 효율이 좋다라고 해요.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MHT가 가장 작은 게 타종수거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1.2라는 수치를 단위원산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2번. 12번도 마찬가지로 악취 방지법에 관련된 법에 관련된 법이에요. 사실 이 문제를 지정학취물질의 종류를 다 외워야지만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법이다 보니까 나 이거 안 외웠는데 라고 이렇게 혼자서 막 시험 보는 와중에도 이거 안 외웠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학취물질을 찾으라는 문제고 1번 같은 경우에는 황화수소, 2번은 일산화탄소, 3번에는 질소, 4번에는 엔토라고 하는 일산화이질소에 해당하는 아산화질소가 종류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대기 파트에서 이론 시간에 다 했었죠. 그쵸? 일단은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달걀 썩은 냄새 난다고 했었고, 두 번째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무색 무취물질이에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로 N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도 79%의 질소가스가 있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질소가스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면 우리는 숨쉬고 못 살겠죠.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무취에 해당하는 물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엔토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이거 소아치과 가면은 아이들 이렇게 딸기향 나게 약간 딸기향 나는 걸로 소아치과에서 그 마취시킬 때 마취제로 쓰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마음을 완전히 이를 완전 부분 마취하는 것처럼 마취의 효과가 아주 크진 않지만 정신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일명 웃음가스가 엔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관리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 클럽 같은 데에서 이런 엔토가스 같은 것들 그 풍선에다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흡입해서 약간의 이렇게 마취성의 물질이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법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악취를 낼 수 있는 물질은 1번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법규 문제를 5문제를 쪼르륵 내버리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법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문제를 하나를 낸 것 같은데, 일단 황화수소 같은 것들은 악취가 나는 물질이지만 나머지 물질들은 악취를 내지 않는다. 무취인 것도 있고, 엔토 같은 경우에 약간 달콤한 향, 달콤한 맛 이런 것들을 내는 웃음가스에 해당하고 약간 마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인체에 유해하진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에 들어가진 않죠. 엔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이 이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악취 방지법에서 지정악취 물질의 22가지 종류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2번은 지정악취 물질을 찾는 문제였고요. 13번 볼까요? 소리의 굴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소리의 굴절 그러면 소음에 관련된 문제이고, 소리의 굴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굴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나왔네요. 그쵸? 소리의 전달 경로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고, 2번에 보시면 공기의 상하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소리의 굴절은 뭐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풍속차와 온도차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 중에서 3번 같은 경우에 정상 대기에서 낮 시간에는 음파가 위로 향한다라고 되어 있고, 음파는 온도가 높은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럼 3번하고 4번이 말이 맞아야 되는데 3번, 4번이 말이 안 맞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음파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온도차에 의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소리가 굴절이 되는데 어떤 쪽으로 굴절이 된다 그랬어요?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이 된다. 그럼 낮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낮이라고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니까 공기도 뜨뜻해지고 지표면도 뜨뜻해지는데, 지표면의 비열이 작으니까 지표면이 빨리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더 지상 위로 올라가면은 지상 쪽이 훨씬 더 높은 쪽이 뭐라 그래야 되지? 온도가 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리가 굴절될 때 어디서 어디로?
땅에서, 지표에서 지상 쪽으로 굴절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위쪽으로 소리가 음파가 굴절이 되는 거죠. 그럼 밤에는 반대로 여기가 온도가 더 낮고 그 다음에 공기가 더 온도가 높으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속담 하나만 알아두시면 된다. 우리 조상의 지혜. 그래서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한마디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낮에는 소리가 위쪽으로 굴절이 되니까 누가 들어주는 거고 새가 듣는 거고 밤에는 아래쪽으로 굴절이 된다. 온도가 낮은 쪽이 지표니까 따라서 밤말은 누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이거 속담 하나만 알아두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3번, 4번에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낮에는 음파가 위로 향한다고 하면은 위가 더 온도가 낮은 쪽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파는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이 된다라고 해야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4번 볼게요. 이거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제가 변법, 활성 슬러지 공법의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활성 슬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대표적으로 슬러지 팽화, 슬러지 라이징, 갈색 거품, 흰색 거품 이런 거 설명드렸었거든요. 핀플럭 현상, 플럭 해체 현상 이렇게 몇 가지 이론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거라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당연히 푸셔야지만 되는 문제였어요. 되게 쉽게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활성 슬러지 공법에 대해서 막 공식이나 아니면은 그 내용들만 좀 집중을 하셨으면 뒤에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1번에 보시면 슬러지 부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탈지라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슬러지 팽화 같은 경우에는 포기조 안에 DO가 낮을 때 일어나는 거죠. 산소의 양이 낮으면 그러니까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필요한 그런 미생물 대신에 사상균 같은 것들이 증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상균에 의해서 슬러지가 증강성이 안 좋아지는 벌킹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3번도 벌킹이네요. 그쵸? 유기물의 과도한 부하, 유기물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포기존의 DO가 낮을 때, 이럴 때 팽화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4번에 보시면 포기존의 갈색 거품, 갈색 거품은 FMB가 높았을 때 일어나는 것보다는 갈색 거품 그러면 제가 이거 이론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사과 오랫동안 놔두면 갈변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산화가 됐을 때 일어나는 게 갈색 거품이에요. 그래서 포기조 안에 갈색 거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포기 시간이 너무 길다란, 즉 고형물 체류 시간, SRT가 너무 길어서 세포가 과다하게 산화됐을 때 갈색 거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라라고 하면 SRT가 너무 길 때, 세포가 과도하게 산화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정확한 용어가 되는 거죠. 정확한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럼 SRT가 너무 길어서 생기는 거니까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SRT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들 다 앞에서 했었으니까 SRT가 너무 길 때 생긴대. 그럼 SRT를 낮춰야 되겠죠. 갈색 거품 생기면. 그럼 SRT는 슬러지 인발량 QW, XW분의 VX라고 봤을 때 되셨어요? 그러면 얘를 낮추려면은 QW, XW 슬러지 인발량을 어때야 되고 늘려야 되고 포기조 안에 있는 MLSS의 농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대체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니면 거품이기 때문에 보통 물을 뿌리거나 물 뿌리면 거품 같은 거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거품을 없애는 약품을 소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포제 같은 거 첨가하는 것도 한 대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책까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문제가 대기에 관련된 문제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뭐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최 이슈가 되는 그런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당연히 자연적인 뭐 어떤 뭐 꽃가루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그 바람에 의해서 불어오는 그런 모래바람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가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기억번은 그쵸? 기억번 옳은 설명이고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수증기랑 오존이랑 암모니아 등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도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디귿번에 보시면 NH4, NO3라고 하는 질산 암모늄이나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발생한 유기 입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물질의 종류를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로 구분을 했잖아요.
보통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거는 1차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이 어떤 화학 반응이라든지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은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1차 오염물질이에요. 1차 오염물질. 그래서 뭐 산업시설이라든지 각종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은 틀렸고, 리을번에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여기 보시면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것을 물어봤네요. 대기환경기준은 제가 무조건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항목들은 TSP, 총부유분진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총부유분진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랑 누구 항목만 있어요? PM2.5랑 PM10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리을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설명은 기역, 니은이에요. 이 문제는 좀 까다로웠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차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마지막 리을은 아니더라도 일단 지문 같은 것들이 리을이 들어간 게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그쵸?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이죠. 아니, 리을이 들어간 1번 아니면 3번이구나.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이렇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고요. 16번? 16번이 마지막 법인가? 그쵸? 16번이 마지막 법규 문제. 그러니까 법규 문제 나온 것 중에서 아까 신에너지에 관련된 법이 있었고, 먹는 물 수질 관리법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었던 법규 문제 같은 것들 뭐 있었지? 악취 방지에 관련된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폐기물에 관련된 법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 중에 온이류, 폐흡착제,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얘는 평소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폐기물 체계도 중요 표시해드렸고, 웬만하면 수치까지 외우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쵸? 삼납구 1.5 비커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온이류라든지 폐흡착제,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 외우실 때 수치까지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온이류, 폐흡착제, 폐흡수제라고 해서 무조건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야지만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항목들을 3, 납9, 1.5 비커, 비커인데 원래 비크 있어요. 1, 시, 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줄 정도를 외우시면 되는데 3납구, 1.5 비커, 2시유 이렇게 외우시면 말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3ppm이라는 뜻이고 3ppm 이상 함유한 것을 우리가 지정폐기물로 지정한다라는 얘기예요. 폐흡수제, 폐흡착제, 온이류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양이 누구랑 누구는 납이랑 구리가 온이나 폐흡수제나 폐흡착제에 들어가 있는 양이 3ppm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리도. 그래서 3ppm 납구리, 1.5ppm 비소크롬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1CU는 1ppm 시안 유기인.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치가 좀 작아질수록 외우기가 힘든데 0.3 카트라고 외우시고 0.1 태클 0.3 카트, 0.1 태클 이렇게 외우시면 0.3 ppm 이상 함유한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린 그 다음에 0.1 ppm 함유한 테트라클로로에틸린 외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은이 0.005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름 몇 퍼센트? 5% 이상, 중량비로 5%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다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제가 뭐 3납구, 1.5 비커, 1CU 이렇게 했는데 3납구 그러니까 4번은 끝났고 그 다음에 1CU 했으니까 유기인도 들어가는 항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태클 0.1 태클 하면 테트라클로로에틸린도 들어가죠?
맞아요? 네, 니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뭐 그냥 답이 2번이에요 라고 외우세요 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시험 문제 보통 나오는 형태는요. 이렇게 항목들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왕 외우실 때 수치까지 한꺼번에 외우시면 항목과 수치를 동시에 외우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항목과 수치를 동시에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 폐기물 매립 처분 방법 중에서 위생 매립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거든요. 위생 매립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면 가장 경제적인 매립 방법이라고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위생 매립지에서 복토 작업을 하잖아요. 그쵸? 복토 작업을 했을 경우에 복토는 폐기물 위에다가 덮어놓는 건데 덮어놓으면은 당연히 투수성이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복토는 하면은 투수율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투수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떤 침출수 관리 같은 것들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성이 좋으면 침출수가 밑으로 쭉쭉쭉쭉 빠져나가서 침출수를 모아서 후처리 공정을 거치는데, 복토를 하면은 스며들고 얘네들이 투수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토를 한다라고 해서 침출수의 관리가 더 용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토 같은 경우에 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산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뭐 구서류 같은 것들, 쥐라든지 이런 동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 폐기물 매립지가 좀 손상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토를 하는 거잖아요. 복토의 종류는 1일 복토가 있고 중간 복토가 있고 최종 복토가 있는데, 위생 매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복토를 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투수성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비교를 해놓으시고, 세 번째로 보시면 처분 대상 폐기물 증가에 따른 추가 인원이나 장비 소요가 크지 않다. 제가 이거는 폐기물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폐기물량이 많아지고 폐기물이 양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폐기물 매립할 때 사람이나 인원수가 증가하지 않고 장비도 많이 투입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립될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땅 파져 있는 양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폐기물량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모두 다 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 인원이나 아니면 장비 같은 것들은 일정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안정화 과정을 거친 부지는 나중에 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골프장 같은 것들로 이용할 수 있고, 건물을 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죠. 그쵸? 몇 년으로 되어 있죠? 30년으로 되어 있죠? 30년 이후에 사후관리할 때 30년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18번 볼까요? 열분해 공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열분해라는 것이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나 저산소 상태에서 열을 공급해서 유기물을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 물질로 분해하는, 즉 분리를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자원화공법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외부 열원이 필요한 흡열 반응이다라고 했었고, 소각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이에요. 소각하고 열분해랑 비교를 잘 해놓으시라 그랬는데, 소각은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얘는 외부에서 열을 계속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되는 에너지, 전력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소각 공정에 비해서 배기가스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량은 들어가는 공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입된 공기량이 많으면 배출되는 배기가스량도 많은데 얘는 저산소, 무산소 상태에서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배기가스량이 적죠. 네 번째로 보시면 열분해 온도와의 상관없이 일정한 분해 산물을 얻을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럴리시스라고 하는 열분해 과정에서는 온도가 낮을 때,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가 보통 400도에서 500도씨에서 운전을 하면 무슨 연료가 얻을 수 있냐면 액체 연료를 얻을 수 있고요. 한 7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기체 연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온도에 따라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액체 연료인지 기체 연료인지 그 연료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죠. 4번이 정답이죠. 19번 볼까요? 19번에서 우리 청간보정회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청간보정회로에서는 A특성, B특성, C특성, D특성까지 구분을 줬고, 보통 A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간보정회로라는 것이 감각적인 크기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서 등청간 곡선을 역으로 해가지고 소음기에 장착한 걸 말하는데, 주로 우리가 소음기에 장착한 특성 같은 경우에는 A특성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A특성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청간보정 회로가 A특성, B특성, C특성, D특성이라고 나와 있고, 음압 수준도 웬만하면 알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A특성 같은 경우에는 음압 수준이 몇 폰이에요? 40폰. 그쵸? B특성은 얼마지? 70, 85 이렇게 되거든요. 40, 75,
80. 70, 85. 죄송해요. 70, 85. 폰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라 그랬고, D 특성은 없어요. 얘 항공기 소음평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A 특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귀와 가장 밀접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사람의 귀와 가장 밀접하고 주관적인 반응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소음 레벨 측정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소음 레벨 측정 시 이용을 한다. B 특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B 특성 거의 사용하지 않고 C 특성 같은 경우에는 소음 등급 평가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소음 등급 평가 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A 특성 같은 경우에 사람의 귀와 가장 밀접하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의 주관적인 반응하고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귀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 그러니까 낮은 음압대는 잘 못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파 음을 얘는 저음을 소거를 한 형태로 A 특성 회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무슨 음을 소거를 한 거냐면 낮은 음압대, 저음압대를 우리가 보정을 해 놓은 거예요. 얘는 저음압대, 얘는 중음압대, 얘는 고음압대, 얘도 고음압대거든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회로는 낮은 음압 레벨에서 민감하다. 저음압대에서 민감하며 소리의 감각 특성을 잘 반영한다. 맞죠? 두 번째로 B회로는 중간 음압 레벨에서 민감하며 맞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C 특성 같은 경우에는 C 특성은 무슨 음압대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낮은 음압 레벨이 아니라 고음압대에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음압대에서 민감한 거고 환경소음 측정에 주로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음 등급 평가 시에 주로 이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D회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음압대, 고음압대에 민감하고 항공기 소음 평가에 이용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에요. 그래서 첨가보정 회로 중에서 뭐 A 특성 보정 회로가 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그것만 좀 잘 알아두셨을 텐데 소음진동 파트에 있는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A 특성부터 D 특성까지 아마 간략하게는 다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도 암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시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는 대기 관련 계산 문제네요.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8g의 메탄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의 부피는 이랬어요. 메탄을 완전 연소시킨다고 했으니까 반응식을 먼저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상에서 1기압에서 8g 메탄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g이라고 메탄이 몇 리터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8g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질량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메탄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6g일 때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의 양은 22.4리터죠. 근데 지금 8g 있다 그랬으니까 메탄이 8g이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공기량은 2 곱하기 22점의 반이 되는 거니까 22.4리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럼 산소가 필요한 거를 지금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공기가 얼마만큼 필요해? 라고 물어본 거죠. 보통 다른 지문 같은 것들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산소가 아니니까 공기로 넣어주면 공기는 얼마만큼 더 넣어줘야 되느냐? 요 퍼센테이지를 여기에다가 그 분율들을 곱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산소가 21%, 공기 100 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상에서 공기 중에 산소 부피 비율이 몇 프로? 20%라고 나왔으니까 산소는 이 중에서 20이야. 공기가 100일 때 이렇게 환산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2.4 곱하기 5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12리터 되나요? 112리터. 이렇게 해서 6월 13일, 2020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던 그 공개 경쟁 임용에 대한 시험 문제 풀이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만큼 문제 3번 뭐 B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5번 먹는 물 수질 기준, 그 다음에 문제 9번에 있는 수도법에 해당하는 거, 법령 나온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악취 방지법에 해당하는 거 또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까지 해가지고 5가지 법령이 나왔거든요.
사실 5가지 법령 중에서 좀 헷갈리는 법령, 꼭 알아야 되는 법령 같은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관련된 법이랑 그 다음에 수도법에 관련된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애매하진 않지만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이나 이론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 들으시면 아시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내가 왜 이걸 틀렸지? 라는 생각이 아마 개인적으로 다 드실 거예요. 그만큼 난이도로 치면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대비를 해서 이 정도면 나도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 다음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시험에 대비를 하고 남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토대로 한 암기. 암기를 해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평소에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해놓으시고요. 사실 암기 과목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암기해도 내일 되면 까먹잖아요. 모레 되면 더 까먹고 한 3일 되면 없어지잖아요. 머릿속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그거를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난 시간 낭비니까 안 내올래가 아니라 자꾸 없어지니까 자주자주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런 노트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기 전부터 이제 좀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빠른 속도로 푸시려면 이해를 통한 암기가 중요하니까 암기를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서 평소에 잘 대비를 해놓으시고 앞으로 있을 시험에도 그러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